노유진의 비정치 카페. 예,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 15회 방송은 제목을 바꿔가지고요, 비정치 카페로 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가지고 귀향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 그것도 정치 얘기로 그 스트레스 더 주지 않으려는 이런 따뜻한 배려가 담긴 프로그램입니다. 뭐 비정치적인 주제로요, 그냥 사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기획으로 좀 마련해봤고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유시민 노회찬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뭐 집에서 보냅니다. 저도 집에서 보내요. 네, 뭐 하고 지내세요? 뭐 낚시 가신다고 하시더니. 길 막혀서 못 가지. 뭐 명절날 뭐 낚시터에 가면 생각보다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난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명절날 가보신 적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제 이 운전해서 가다가 보면 이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낚시터가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엄청 많다고. 그 우리 삶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가. 우리는 이제 한가위 되면 차례 모시고 이런 건데, 차례를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형편이. 그리고 무슨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이렇게 가족과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왜 인천공항에 명절 되면 사람들 엄청 나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낚시터에도 사람이 많더라고. 일종의 뭐 세태의 변화인 건데, 저도 그 아버님이 몇 해 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사를 이렇게 그 부산에 있는 큰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부산을 가게 되는데, 어떤 때는 제가 인천에 살 때는 17시간 버스 타고 오전 10시에 버스를 탔는데 새벽 3시에 고속터미널에 도착하는 그럴 때도 있었고, 그 후에는 주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고생해서 내려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몇 해 전부터 안 내려가, 제가 집에서 직접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니까 안 내려가지만은, 요즘에 이제 추석 때 이제 인사하러 이렇게 당 관계자들 가다 보면은 서울역 모습이 평소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이 많지 않아요. 고속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공항에 가면은 엄청 사람이 많아요. 외국 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화라는 거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 변화를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외국 나가거나 리조트에 가서 차례를 지내도 귀신이시니까 귀신같이가 아니라 귀신이 알고 오신다는 거야. 좀 이상하다. 근데 뭐 갑자기 파리 가가지고 뭐 차례상 차려놓고. 아니 파리는 좀 그렇게 된 귀신들이 시차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그게 말이야, 어르신들한테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의 시간이 이제 이성에서 적용되는 시간이 저성에서는 적용 안 되나 봐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근대화가 빨라가지고 그 명절을 혁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근대화라 그러나? 네, 그 추석날 추석이 아니라 이제 설날 때 점심으로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명절인데 떡국이라도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걱정 마 하더니 옆집 가가지고 빌려오셔가지고 떡국 끓여주시고 마지못해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제 기독교 집안이라서. 그렇죠. 그건 아마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거고. 뭐 성경에 꼭 조상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고 돼 있나? 옛날에는 다 제사 지냈죠. 아니죠. 구약 시절에는. 그랬나요? 그럼요. 아닌데. 그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안 한다는 건데. 천주교는 이제 현지화 전략으로 지내지만. 원래 천주교가 그것 때문에 박해받았잖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과도한 그 성서 이해였던 것 같고, 또 과도한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뭐 광야에서 헤맬 때도 그랬고, 뭐 바알 신이니 뭐니 이런 소위 잡신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잡신들, 그 유일신이니까 이제 그런 거 모시고 숭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조상신 하는 거는 신이 아니고 추수감사 같은 거죠. 그냥 조상들이 우리 오늘 있게 해줬으니까. 아니 뭐 이브하고 아담은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쳐. 그러나 그 뒤에 자손들은 전부 이브하고 아담이 낳은 거 아니야. 그래서 온 거니까 이제 조상들한테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뭐 가까운 조상들께는 키워주심에 감사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다지는 의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굳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하여튼 뭐 종교적인 이유로 또 뭐 안 지내는 분들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독특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까운 어떤 우리하고 비슷한 문화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이나 일본, 동양 그 우리 이제 동북아 3국을 놓고 보더라도 유교가 중국에서는 종교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서는 여러 학문 중에 한 학문이고, 근데 우리는 생활이에요. 생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는 거의 좀 강렬한 표현 중에 하나죠, 사실은. 네. 그 설날 하니까 추석하니까 생각나는 그 일화가 있는데 옛날에 신문에서 한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때 한참 그 조선 연변족의 그 처녀들이 와서 농촌에 결혼하고 그랬을 때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차례를 지내는데 남자들은 놀고 여자들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며느리가 또 항의를 하는 거죠. 막 항의하니까 시아버지가 그냥 당황을 해가지고 이게 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게 뭐 공자님 말씀이 맹자님 말씀이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공자 고향에서도 안 그래요. 시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데 마지막에 딱 결정탈 날인 게 지방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한자로. 그 중에서 오자 있다고 지적해주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장 좀 뭐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죠. 가벼운 얘기로 이제 불행한 커플이 어딘가 하면 이제 조선족 남자와 중국 여자가 결혼하면 둘 다 집안일 안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남자들이 집안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전통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대를 받아가면은 그 여자가 손님 접대하고 막 노닥노닥거리고 부엌에 있는 남자한테 야 욕하고 빨리 갖고 오라고 음식. 그래서 갖고 오면 또 뭐 먹어보면서 음식이 맛있니 없니 또 막 핀잔 주고 이러더라고요.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 이제 조선족 말고 한족 그 중국인들이 자신들 그 이렇게 사교나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본 사람 얘기가 거기 가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가면은 중국 그 남자들이 다 음식 장만하고 음식 이렇게 또 진열하고 이제 그런 일을 더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차례 지내거나 기제사 모실 때 이제 여자들이 일을 하잖아요. 예. 다 며느리들이거든. 예. 딸들은 또 잘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아예 안 와.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은 아들하고 딸들이잖아. 예. 근데 제사 차린다고 일하는 거는 전부 들어온 사람들이야, 며느리들. 그 이거는 참 불합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그 신문 보니까 또 그거에 있더라. 이렇게 가짜 기부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명절용 며느리들을 야, 그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아주 가짜 기부스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아직도 명절이 그 굉장히 이건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명절이 아니라 다가올수록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날인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이것도 좀씩 변하고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지인한테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가 내 죽고 나면 모든 조상들의 제사 나를 포함해서 그 기제사와 명절 차례 이걸 다 합쳐서 1년에 하루만 날 정해서 하라고. 좋은 방안이네. 예. 굉장히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한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군대에서 뭐 그 후임병 시절에 학대받은 사람이 선임병 되고 나서 또 학대한다 그러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자기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걸 물리주기 싫다. 예, 그렇게 해서 1년에 하루 하고 그리고 이제 안 오는 자식들한테는 과태료를 엄청나게 매긴대요. 예, 그러니까 엄청 다들 오고 그 분위기 좋고. 이게 1년에 한 번 하면 뭐 차례 합리화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러니까 적절한 시대 변화에 따른 그 일종의 타협 내지 유연한 대응이죠. 예컨대 우리가 기제사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새벽에 지냈고 곡을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제사 지내면 곡도 했나요? 곡 했죠. 뭐 지방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쪽은 아이고. 경상도는 그게 심해. 지금도 조상라면 곡 하잖아요. 그 경상도는. 근데 이제 우리 큰아버지가 집안에 제일 이제 장손이셨는데 그 어른이 이제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집에 공무원 교사들이 많고 하니 새벽에 기제사를 그 5대 조상까지 다 지내니까 1년에 차례까지 12번이야. 이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입제날 초저녁에 파제날 초저녁에 지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녁 시간에 지내고 음복하고 집에 가는 거야.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전에 곡하는 거는 도시화가 되면서 옛날 시골에는 그렇게 기제사 지내고 나면 음복을 돌렸잖아요. 동네에. 근데 도시에 오니까 곡을 하면 이웃집에 피해가 가니까 곡은 도시화되면서 없어졌고
제사 시간도 난 다른 거 생각했어요. 곡을 없애는 게 아니라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질문지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명절의 세 분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성평등한 명절을 만드는 남편들인지 이게 질문이에요. 지금 본인이 자신에게 부여한 성평등 지수는 몇 점일까? 자평을 해주신다면 점수를 내는 건 좀 거시하고 100점 만점. 점수 너무 우리 계량 지표를 좋아하지 말자고. 그리고 정성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그럼 수미양가 정도. 수미양 요새 간은 없다면서요. 어떻게 저요. 양 정도가 되지 않을까. 양. 양자가 한자로 이제 좋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그 겸손하신 대답이고요. 되게 이제 명절은 그 명절 하루 전날 바쁘죠. 막상 명절 아침에는 그 전날 저녁까지 다 만들어 놓은 음식을 같이 차리는 것만 남았어요. 되게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그 전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 오전에 장 봐오고 오후에 음식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냥 명령에 잘 따르는 게 저 일이죠. 이거 가져와 하면 가져오고 저거 구워 하면 굽고 뭐 이거 치워 하면 치우고. 그러니까 뭐예요? 수오미 양가 중에서 뭐예요? 나는 그래도 우 정도는 된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아니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이 바닷가 출신이어서 그리고 또 제 고향은 또 부산이고 하니까 이제 그 생선이 많이 올라가요. 예. 좀 더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그 생선장은 제가 봅니다. 예. 뭐 그 요즘에는 또 필락이 돼 있어서 인터넷 주문하고 하는데 전부 다 제가 그 관리를 하고 인터넷으로. 근데 그걸 이제 그렇죠. 그걸 이제 뭐 찌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형제들이 나누어 가지고 생선은 어느 쪽에서 하고 뭐 그다음에 고기는 어느 쪽에서 하고 만들어서 모이는구나. 예, 모이는데 그래서 집에서 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집에서 제사는 지내지만 다를 하지는 않는데 집에서 하는 것 중에 주로 이제 사오는 것 바깥에서 시장 가서 장 봐오는 건 제가 하고 그다음에 만드는데 좀 이렇게 미안하니까 관여하려고 이렇게 가지만 번번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못하니까 그 주전 자리를 이제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마이너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뭐 잔심부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먹은 뒤에는 이제 그 설거지 같은 거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 제사 음식 만드는 시간이 이제 지금은 옛날만큼 음식을 많이 차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 경우를 보면 우리 집에서 이제 모시는데 차례를 어머니가 오시죠. 이 생선은 어머니가 대구에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꼭 가지고 오셔요. 택배로 미리 붙여놓고 오시거나 왠지 자식들을 못 믿는 것 같은 딴 건 몰라도 생선만큼은. 예, 그래서 보면 오후에 한 2시부터 시작하면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에 끝나요. 되게. 그리고 이제 제사 음식이 좀 맛이 없어요. 전부 다 이제 소금에 절여서 굽거나 또는 기름에 전 같은 건 좀 굽거나 해서 지금 사람들이 잘 안 먹는 음식이에요. 국도 탕국은 싱겁게 이제 마늘이나 고춧가루 안 넣고 무하고 소고기 넣고 끓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음식을 한 가지를 더 만들어요. 항상 보쌈. 예. 물론 이제 그 상에 올라가 상에도 한 토막 올리지만 보쌈을 예, 돼지고기 삶은 거 이렇게 그거는 올라가죠. 갈비뼈만 떼내고 갈비 아래에 껍질까지 이렇게 돼 있는 좋은 고기를 사서 삶아서 올리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한 2-3덩이 삶아서 음복할 때 다른 음식도 제사 음식도 먹지만 그 새우젓하고 해서 그걸 내놓으면 그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네, 뭐 저희 집은 뭐 명절도 안 지내고 거기다가 또 저희가 아직 결혼 16년인데 14년을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의 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총각은 뭐야? 거의 총각은.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이게 응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명절을 같이 지내본 적도 없고 지낼 일도 별로 없고. 무시험 세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낚시터에 가는 거야. 낚시를 좀 배워야겠다 진짜. 예. 그 명절 때가 되면은 왜 그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거든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다. 이렇게 각 정당에서 또 가가지고 뭐 귀성객들. 그럼요. 서울역에 하죠. 예. 우리나라 뭐 정치 그 문화의 어떤 그 상징적인 장면이죠. 비정치 카페에서 자꾸 정치 얘기 또 하고 그래. 아니 그냥 그난 무지하게 하기 싫어. 정치계의 비정치 문화. 옛날에 그 정치할 때 그거 이제 해마다 추석 이제 설 이럴 때는 서울역에 가서 기차 떠나는데 손 흔들어주고 이제 사진 찍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왜 하나 싶었어요. 난 이거 진짜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싸가지 없다 소리 들을까 봐 하긴 하는데 정치가 그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 하는 짓이냐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평소에 일을 똑바로 해야지. 아 그게 그 제가 그걸 뭐 옹호하고자 함이 아니고 언론에서 요즘에는 이제 언론 주도로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당 보고 당신들은 몇 시에 해라. 겹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몇 시에 시간 조정까지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촬영해가지고 이제 사실은 뉴스 시간에 몇 번 나가는 거예요. 네. 추석 연휴 기간에 정치 뉴스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오래간만에 모인 이제 또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쟤 봐라. 저 당 봐라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추석 밥상머리 이제 정치 토론을 갖다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배경이 되긴 하죠. 명절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이제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보도라는 게 사건이 터지면 가서 취재하는 게 보도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보도를 전제로 하고 사건이 연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은 인천공항인데 거기는 안 갑니다. 그럼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림이 안 나오죠. 추석날. 그리고 고속버스도 그냥 그 떠나는 모습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플랫폼이 기차는 이제 플랫폼이 그게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플랫폼이 멀어져가는 기차. 그러면 이별에서 가장 이렇게 좀 이렇게 애잔하게 묻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부두도 안 가요. 왜냐하면 부두는 가면은 배가 수평선 너머로 없어질 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기차는 10초면 끝이야. 하긴 그거 재밌겠다. 이게 그 공항 나가가지고 추석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예 몰디브에서 보냅니다. 괌에서 보냅니다. 전부 다 이제 눈에다가 이제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괌이나 몰디브나 뭐 파리에 가서라도 또 차례를 모시는 건 소박하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이 연휴를 이용해서 견문도 넓히고 뭐 애들한테 뭐도 해주고 싶고 이런 데 가는데 그러면 찜찜하잖아. 마음 한 구석이. 사명절에 차례도 모시는데 우리는 여기 간다. 그럴 때는 그 찜찜한 마음을 덜기 위해서 호텔방에서 뭐 종이로 써붙여 놓고 하든 사진을 인터넷에서 제사상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하든 물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잠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들을 생각하는 거. 이건 저는 괜찮아요. 네. 와인 하나 놓고 뭐 그렇죠. 바게트에다가 뭐 오늘은 외국술로 하십시오 이러면서. 그렇죠. 사진 찍고 끝내주겠다. 딱 하면 앞에 풀이 있고 그 뒤로 바다가 보이고 여기.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이렇게 뭐 고사 지내는데 자주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네. 또 가야 되고. 그러면 뭐 하다못해 그 저기 조기축구회 같은 데서도 돼지머리 놓고 돼지머리 놓고 하는데 요즘에 돼지머리가 점점 없어져 가요. 없어서 어떤 데 가면은 아예 큰 이제 그 돼지 저금통을 놓기도 하고 어차피 돈은 좀 받으니까 또 어떤 데는 가면은 그 노트북을 열어가지고 그렇죠. 돼지 사진. 그 돼지 사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걸 뭐 즐겨 드시는 분도 있지만 좀 그렇잖아요. 또 그게 왜 그게 늘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딴 거는 다 없어져 가는데 이 주변에 있는 반찬 같은 거는 다 바뀌어 가는데 그 머리만큼 머리 그거 잘라서 먹어요. 또 막걸리 해가지고 먹는데. 아니 조상님을 갖다가 매트릭스의 그 네오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라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보건학적으로는 삶아놓은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물리는 것보다 인터넷 노트북 홈페이지 사진이나 돼지 저금통 놓고 거기다 돈 넣는 게 더 낫죠. 보건학적으로는 훨씬 더 나은 거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추석이라는 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느낌이. 근데 요즘은 참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늙어서 그렇지. 아니, 지금도 애들은 명절 되면 친척들한테 용돈 받고 좋아. 그래요? 네, 과거보다는 아주 좀 덜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명절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명절이 많아요. 그렇죠. 공인된 사회적으로 공인된 명절이 명절은 똑같지만 나머지 크고 작은 뭐 생일도 파티하고 맞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없었어. 그리고 같이 캠핑도 가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명절의 희소가치라거나 또 명절의 집중도라거나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엷어지고 떨어지는 건 옛날에는 사실이죠. 명절 돼야 옷도 한 벌 새 옷 얻어 입고 신발도 사고 신발도 하나 얻어 걸리고 그다음에 목욕도 한 번 하고 목욕도 이발도 하고 명절 전날 목욕탕 가면 매 터지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뭐 떠다니고 저기 뭐야 때가 둥둥 떠나서 잠자리채 같은 거 가지고 걷어내고 우리 그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방앗간에 가면은 그 이제 방앗간 차례 기다리는 그 다라이 그 대열이 그만큼 요즘에는 떡을 평소에도 먹고 그렇죠. 떡보다 더 맛있는 케이크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떡이 귀했으니까 떡 하나 하기 위해서 방앗간에 줄 서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이제 어른들은 바쁘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죠. 그 옆에서 지키는 거야 이제. 예. 어렸을 때 그 누구더라? 그 친구 집에서 엿을 곤다 그래가지고 엿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엿 먹으러 갔거든요. 한 5km를 걸어갔어요. 근데 나는 엿을 만들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랐어요. 학교 끝나고 가지고 밤 9시 10시까지 기다렸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못 먹고 돌아왔던. 그러니까 옛날에 먹을 게 귀했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과일을 그때만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철 과일만. 네, 제철 과일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맛이 사라지는 것 같고 또 그렇게 가치가 없어지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김밥인 것 같아요. 옛날에 김밥은 그냥 딱 그 그 소풍날 한 번 먹는 거였는데 이제는 보니까 김밥집이 24시간 영업을 하더라고요. 삶은 달걀. 삶은 달걀. 그 사이다. 그건 기차 안에서 먹어야지.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어렸을 때 어머니 소원이 뭐였냐면 달걀 잔뜩 삶아가지고 마음껏 먹이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버지가 이제 생전에 삶은 달걀을 즐기셨어요. 반숙 정도 된 삶은 달걀이요. 그래서 제사상에 꼭 삶은 달걀을 올려요. 이상해 거기 제사 품목이 올라가요. 원래요? 아니 왜 삶은 달걀이? 왜 아니 원래 법도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그래요. 고인이 우리가 차례 지내면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고인이 좋아하셨던 걸 올리면 안 되냐. 그래서 이제 이 제주를 막걸리를 쓰고 막걸리를 즐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한두 개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걸 올리면 어떨까. 좋죠. 그래서 이제 계란을 삶아서 까서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썰면 반 딱 쪼개져요. 그럼 쪼개서 이렇게 놔가지고 올리고 요구르트 좋아하셨거든요. 옛날에 그 지금 떠먹는 요구르트 말고 마시는 거 좀 이 요구르트 같지도 않은 전통 요구르트. 전통 요구르트. 이제 그런 것도 어떨 때는 올리고요. 근데 이제 혁신을 좀 하려고 해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좀 어려워. 이 생선 같은 거 이런 거 막 비린내 나는 거 소금에 절인 거 이런 거 기름에 익혀서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요즘 뭐 마른 굴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간단하게 탁 찌고 그다음에 종류가 정해진 건 아니죠. 고기도 생선 종류도 정해져 있어요. 조기 또 이 지역마다 또 이 경북에 또 올리는 또 상어 동백이 상어가 꼭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 제사 참석자 차례 참석자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안 되냐. 근데 그 소고기 요리도 이제 산적으로 해서 산적하지 말고 떡갈비식으로 하고 그렇지. 그렇게 변하는 거야. 그렇게 바꾸면 좋은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 분이라 아이고 그거 못 쓴다.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옛날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씩 바꾼다면 음식을 가짓수를 많이 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좀 지금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바꾸는 노력은 아니 그 옛날에 뭐 저 학생보건식인가 그 영화를 보니까 고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다방 레지가 와가지고 커피 블랙 커피 좋아. 고인이 좋아하시던 블랙 커피 노래 한번 부르고 춤추고 가고 그리고 뭐 피자 좋아했던 피자 한 조각이라도 한 판이라도 놓고 이거 뭐 이게 그 전통문화 계승인지 모르겠네. 아니요 원래 전통이라는 게 이렇게 변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럼 지금 이상하다. 요구르트 들어가고 우리 집은 스타벅스 커피 들어가고 이제 그 향 꽂는 데 있잖아요. 향합에 쌀을 담아요. 모래를 보통 많이 담는데 쌀 담는 이유가 옛날에 이제 서해 유성룡 대감의 임진난 끝나고 이제 귀향해서 또 돌아가시고 나서 자손이 귀해가지고 젊은 과수댁이 어린 아들 데리고 이제 제사를 모신 시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도 막 진설 방법도 달라지고 왜냐면 잘 모르니까 얻어 들은 걸로 이제 대충 이제 진설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우리 뭐 조상 한 분이 꿈에 제사 음식에 벌레가 나오는 꿈을 꾼 거야. 그때는 새벽에 제사를 지낼 때야. 그 일어나셔가지고 제사 음식을 다 뒤졌는데 머리카락 하나로 안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향합을 뒤집었더니 그 향합 모래 안에 지렁이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 모래 대신 쌀을 담고 쌀 위에 향을 꽂아요. 이제 그렇게 집마다 이 차례나 기제사 의 내력을 보면 그 가족사가 쭉 묻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에 변한 거니까 집집마다 달라지고 이런 게 지금 세태가 변했으니까 음식도 좀 바꾸면 좋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실은 뭐 1000년, 2000년 된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주작 들어오면서 주작 아래 해가지고 막 제사 법도가 엄격해지면서 그때 당시부터 이제 법도에 쩔쩔쩔쩔 이제 교조로 매여서 그런 것인데 조선시대 이전에는 이제는 바뀔 때가 된 거죠. 조선시대 이전엔 제사가 있었을까요? 제사 없었다고 봐야지.
그렇죠. 조선 없었다고 봐야죠.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네. 그럼 성리학 불교에서는 그게 뭐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제사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웬만한 장례니 뭐니 다 절에 가서 했잖아요. 예. 그 어린 시절에 그 명절과 관련해 가지고 기억나는 것들 좀 있나요? 명절만 되면 배탈이 났지.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먹을 게 귀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런 고기 요리 같은 것은 평소에 거의 먹을 수가 없어요. 소고기 하면 특별한 생일날 국에 든 거 몇 점 먹는 거고, 그런데 이제 명절이나 기제사 때가 되면 이 산적 같은 그런 이제 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든 고기 요리를 몇 점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평소에 못 먹던 거니까 과하게 먹어가지고 그 토사광난, 말하자면 급체 이런 거가 많이 났고 나도 몇 번 겪었어요, 진짜. 우리는 뭐 어릴 때 그 용돈 받으니까 세뱃돈이나 뭐 이런 거 받으면 바로 달려가서 그 포금탄 쓰는 거 기억나요? 사가지고 온 동네다가 떨어뜨리고. 이게 남의 집 그 저 방 안에다가 처갓집에 불 나는 적도 있고 창문 안에 넣었다가 이불 태우는 바람에 혼난 적도 있어. 나는 그 추석 가면 생각나는 게 왜냐면 이렇게 선물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사과가 한 박스가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이런 이제 종이 박스가 아니라 그 나무로 막 얼기설기하고 그다음에 왕겨를 넣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먹다 보면 다 없어지는데 이걸 계속 뒤지고 그럼 나중에 또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거 찾는 재미. 근데 지금 그때 그 사과가 뭐야? 국광이라는 사과. 국광. 지금은 아마 그건 지금 주면 개도 안 먹을 거야. 아니 국광도 제철에 따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일 맛있는 사과는 홍옥인데. 홍옥이고 손으로 쫙쫙해지는. 네. 홍옥 얘기하니까 이 침이 고이잖아. 그 맛이 너무 강해서 지금은 이제 부사나 이런 거한테 다 밀려났지. 이번 추석은 또 너무 일러가지고 이 좋은 사과, 제대로 익은 사과를 구하기 힘들 거예요. 사과는 괜찮은 거 같더라고요. 아직은. 그래도 과일이 많이 비싸고 또. 그 산에 가가지고 밤나무 이렇게 따먹다가 또 그 산에 있는 나무도 다 주인이 있다는 걸 또 처음 알았죠. 대답 터지면서 이제. 하여튼 제사 차례 이런 거 좀 바꿔야 돼. 근데 사실은 그 제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종교가 참 다양한 것 같아. 한편은 기독교도 있고, 기독교 내에서도 천주교도 있고, 그다음에 유교가 있고, 샤머니즘이 있는데. 유교가 생활이라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다른 종교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로서는 유교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교적인. 내가 왜 종교라고 하냐면 이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역할이 종교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연대잖아요, 세대 간에. 그러니까 그렇지. 죽은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후손들이 날 오래 기억해 줄 것이다. 그다음에 후손들은 우리가 모시게 되면 조상님이 은덕을 베풀어서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세대 간의 연대 전략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음의 유황성을 극복한다는 의미에서인데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형해화되고 이러는 가운데서 개혁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추석날이나 뭐 설날 때 이렇게 가족들 모임에 딱 가면은 며느리들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딸들 편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딸들도 편하지 않거든요. 딸들은 자기 시집에서 고생하지. 시집에서 고생하고 또 집에 오면은 그러니까 시집에서 고생한 사람은 시집 간 딸이고 시집 안 간 딸들은 이제 또 오면은 뭐 있잖아요, 왜 시집 가라라든지 장가 가라. 그래. 그게 이제 우리나라 또 이렇게 그 기성 세대들이 또 그 자식 세대들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취직했나 뭐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취직했나 결혼 언제 하니 뭐 사귀냐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거 보셨어요? 그 비정상회담?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 한국에서 결혼하는데 이 사람도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니 사귀는 사람도 없는데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묻는 거야. 봤어. 근데 나는 못 봤어요. 네, 그 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전현무 씨예요. 결혼 안 했죠. 자꾸 언제 결혼할래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이렇게 대답한다고. 답변이 목요일 날. 아주 그 재치 있더구만. 그거 물어보지 말아야 돼요. 네, 특히 스트레스 받거든. 그 미혼 중에서도 연령대가 20대 후반 이상 된 사람들한테는 애인 있냐, 언제 시집 가냐, 언제 장가 가냐, 취직했냐 이런 거 절대 묻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성들 초혼 나이가 평균 32세인데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질문을 받는 거는 25 넘어가면 질문 받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한 7년 동안 괴로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번 추석엔 그런 거 안 묻겠다라고 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사람들 의식 속에서는 아직까지도 여자들은 뭐 20살 좀 넘으면 결혼해야 된다는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빨리 변하고 있어요. 지금 결혼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37에 결혼했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만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 남자 나이가 35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주례를 한 10번 정도 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한 절반 정도는 30대 말 40대 거의 그런 식. 지금 뭐 30대 초반에 결혼하면 좀 이른 편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이제 30대 중반 가까이 돼서 결혼했는데 그때 굉장히 늦게 결혼한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저희 친구 중에서 제일 늦게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결혼하는 게 그 나이에 결혼하는 게 아주 정상이 평균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자, 그 집에서 뭐 하실 생각이세요? 명절 때? 그게 문제라. 닷새 연휴잖아. 옛날 같으면 이제 멀리 가야 되니까 대구에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시간 들어가고 하면 뭐 별로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대구서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제사 지낸 지가 한 거진 한 10여 년 돼 가니까 이게 명절 전날은 음식 만드는 거에 동참을 하면 하루가 그냥 가요. 그냥 가는데. 근데 명절날은 좀 인사 조금 다니죠. 이제 이렇게 근처 사는 외삼촌이나 뭐 처이모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인사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명절날 저녁 때문에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지금 이틀이 남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평소에는 명절 전까지는 뭐 인사 다니거나 집에서 준비하는 거 돕느라고 좀 사실 바쁘잖아요. 명절날 뭐 제사 지내고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모였던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지내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뭐 저는 뭐 장인 장모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지만 그 처의 그 형제들이 주로 사는 데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서 이제 하루 종일 고스톱을 쳐서 그래서 옛날에 인천서 노동운동 하셨어요? 노동운동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노동운동 하다가 거기서 이제 아내를 이제 얻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갓집에서 그 추석하고 그때는 계속 고스톱을 치고 하다 안 풀리면 이제 패를 갖다가 트윗에 올려가지고 뭐 꺼내야 됩니까? 뭐 묻기도 하고. 네. 최근에 남자는 비풍처 698이지.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휴가철 여름 휴가철에는 뭐 휴가 가서 읽을 책들 뭐 이런 거 권하는 것들이 있는데 설날 땐 그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오네. 영화를 봐요. 영화. 예, 설날이나 이제 추석에 명절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뭘 해먹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먹을 거면 제사 음식 남은 걸 간단히 데워서 뭐 찌개를 끓이든가 뭐 하든가 대충 비빔밥을 만드는가 먹고 아니면 외식을 하고 영화를 이제 영화관에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예매를 미리 해야 돼요. 꼭. 네. 그거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는 뭐 그까지 안 되니까 그냥 그 TV에서 배너 한 5번씩 보는 거죠. 요새 IPTV 있으니까 집에서도 뭐든지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영화는 역시 영화관에 가서 그럼요. 소리가 빵빵하게 나는 가운데 이렇게 봐야 제맛이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권할 만한 게 있나요? 제가 제일 최근 본 영화는 비긴 어게인. 네, 비긴 어게인. 어떤 내용입니까? 또 스포일러가 되나? 네. 키아라 나이틀리인가 그 젊은 조그맣고 아주 마른 여배우 가수죠. 예, 하여튼 뭐 그 젊은 여자 가수랑 한물간 제 음악 기획사 제작자랑 예, 그 인생이 완전 꼬여가지고 돼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예, 새로 음악을 만들어서 아주 기존의 낡은 기획사 중심의 그런 것이 아닌 정말 그런 얘기예요. 뭐 스포일링하면 안 되니까 좋은 노래 많이 나와요. 네. 예, 노회찬 전 대표께서는 뭐 영화도 보시나요? 최근에 명랑도 봤지만 더 저한테 인상 깊었던 영화는 그 아직 개봉 직전인데 제가 그 8월 중순에 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해마다 갑니다. 음악영화제. 예, 음악영화제. 굉장히 좋은 영화가 많아서 그것도 한 10년째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개막작이 처음으로 이제 국내 한국 작품이었어요. 그 이제 짓을 만든 영화 감독 있죠. 예. 그분이 이제 만든 영화인데 이게 사실은 인권위원회가 인권 차원에서 만든 그 이제 이 제작한 영화 일환으로 만든 음악 영화인데 황금마차. 정말 곧 개봉인데 좀 보십시오. 아주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뭐 스포일러 없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치매에 걸린 이제 이 분 그 형제들이 처음에는 재산 그 부분 소유로 돼 있는 땅을 어떻게든 좀 뺏어 먹으려고 좀 접근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된다는 좀 어찌 보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걸린 그런 노인들의 어떤 인권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촉발시키는 면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노래가 나와요? 예, 음악이 나와요. 음악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옛날 그 황금마차 그 흘러간 노래 중에 그걸 위주로 해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 아주 젊은 그 보컬 그룹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이게 황금마차라는 게 근데 그 PX 그거 아닌가? PX 이름이 황금마차였지. 이동 PX 트럭에 싣고 오는 거. 어찌 보면 좀 유토피아 같은 사실 그 노래도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홈런콘 사 먹고 이랬는데 황금마차에서. 예, 뭐 저는 뭐 그 괜히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 그냥 또 다시 그냥 비토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아니 우리 진 선생은 음악 가족이잖아. 예, 근데 저는 음악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음악을 사람들은 그 연주회장에서 듣거나 음반으로 듣잖아요. 근데 집에서 좀 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해서 들을 때는 계속 연주가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할 때는 뭐냐면 바로 옆에서 딱 틀리잖아요. 그럼 반복해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막 스트레스 엄청. 그러니까 너무 잘난 누나들 밑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그러니까 양쪽 하나는 이제 피아노고 하나는 이제 성악이잖아요. 이게 또 이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큰 누이가 원래 성악을 하셨고 지금 음악 평론 많이 하시고 클래식. 그리고 작은 누이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음악 작곡가 아니요? 네, 피아노를 이제 치는데 이게 이제 애들이 도미, 살찐도미 치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1분에 눌러지는 음표의 수와 이 양과 이 페달 밟으면 이제 제가 웬만하면 애들이 사면은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그냥 책 보고 몰입을 해요. 근데 둘째가 치면 이게 촉각적으로 막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싸우기도 했는데 나는 이제 참 그게 역사 인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걸 갖다 나의 피해사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피아노가 싫어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내 독서 생활을 굉장히 당신의 음악 생활에 의해서 독서 생활을 지당받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누나는 네가 어렸을 때 내 음악 생활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아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음악을 소음으로 듣고 자라가지고 지금도 오디오가 없죠 집에. 독특한 경험이네. 그림이 참 좋은 게 그림은 말이 없어. 음악 천재들은 모든 소음이 다 음악으로 들린다던데 우리 진 선생은 모든 음악이 다 소음으로 들리는. 근데 그건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좀 무시했거든요. 딴따라하고 근데 그 음악 이렇게 차가 지나가잖아. 삐뽀 그러면 예컨대 A 프레스 E 뭐 이런 식으로 음을 대요 그거를. 아니 최근에 어떤 그 지휘자 하시던 분이 기고한 글을 보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어떻게 모든 소리가 음정으로 들리지 않는지 그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음정으로 들릴 수가 있어 음악이 그러니까 노래 소리가.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절대 음감을 가진 지휘자가 있고 적당한 음감을 가진 지휘자가 있고 절대 음감이 없는 지휘자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 지휘를 하기가 제일 힘든 게 절대 음감 지휘자예요. 사소한 무슨 얘기인지 하면 연주자들의 실수도 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타를 딱 치잖아요. 쫙 치면 갑자기 으아 그 소리가 야 너 지금 D 잡았지 근데 6분의 1 정도가 낮거든 제발 좀 올려줘 이런 거야. 머리 아파. 그래서 그걸 복수를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3초만 잠들었을 때 막 자지러지거든요. 그거 다 소음이죠. 소음이지 이제 완전히. 왜냐하면 이게 반음으로 걸리면 괜찮은데 이게 딱 6분의 1 미분음으로 걸려버리면 죽을라 그래요. 나는 그거 못 알아들어 지금 하는 말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음악이 라이브로 듣는 거랑 전자를 통하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올라가다가 낮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느낀다 그러대요. 제가 듣기에는 제가 저 초등학교 때 첼리스트가 아니 뭐 첼로보다는 초등학교 때 저 친구 중에 그 정육점 아들이 있었어요. 걔는 소고기를 안 먹는 거야. 왜냐면 자기 집에 가면 국에도 늘 이제 기름기가 있는 거야. 우리는 진짜 생일 때 아니면 소고기 잘 못 먹는데. 그 집 아들은 되게 도시락 싸우면 오징어 볶음 이런 거 바꿔 먹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안 먹는데 딱 그 정육점 아들이 생각나. 그 좋은 음악을 음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그게 좋은 음악이 아니라. 어쨌든 틀려도 좋으니까 계속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계속 이게 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반복되고 이러니까 미치거든요. 그게 실제로. 네, 실제로 보면은 대가들 있잖아요. 실제로 대가들도 다 연습의 결과입니다. 흔히들 우리 보면은 대가들은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한번 잡으면 쫙 이렇게 나오는 거로 생각하는데 이 성악도 그렇고 기악도 똑같아요. 성악도 아무리 이게 세계적인 사람도 이제 음반을 만든 지 오래되거나 또는 무대 선지 좀 됐잖아요. 그런 연습 양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훨씬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아무나 연습 많이 한다고. 물론 아니잖아요. 제 얘기가 아무나 연습 많이 한다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대가라는 사람들도 엄청난 연습의 결과로. 아니 저도 다니다 보면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는 좋겠다. 뭐 글 쓰는 재주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래요. 그럼 속으로 열이 확 받거든. 아니 내가 이 글 쓰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는지 알아? 그렇지만 그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그냥 잘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물론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죽었다 깨도 음악은 못해. 왜냐하면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여드름 많이 난 여선생님이었는데 수업 시작할 때 항상 5개를 눌러주고 알아맞히는 시합을 해요. 그럼 나는 똥 건반 하나 누르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들려. 그건 이제 처음부터 좀 어려운 걸 해서 그러네. 그 절대음감. 아니 이제 나중에 절대음감까지는 아니요. 그 전에 듣기를 많이 해야 돼 사실은. 아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가 피아노 학원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절대음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 학교 종이 땡땡땡 해봐. 그러면 딱 부른 다음에 딱 누르면 C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3, 4학년쯤 되면 없어져 오히려. 그런 게 있고. 아니 나는 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악기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다 하고 보니까 그 작곡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에서 혹시 자녀분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 부모로서 욕심으로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잠깐 하고 작곡을 가르치면은 결국 그 안에는 이 피아노도 있어요. 사실은 작곡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음과 음악에 대해서 훨씬 폭넓고 자연스러운 어떤 접근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더라고. 작곡가를 안 만들더라도 애가 평생을 한 몇 년 공부하면 평생을 음악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게끔. 아니 그래도 너 대표님은 첼로를 그래도 했다는 건 어릴 때 뭔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현악기는 특히 건반악기하고 달라서 이거 자기가 다 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귀로 우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소리를 끼익 내면 그거를 자기가 맞게 내는지 안 맞게 내는지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난 그게 안 돼. 하면 다 돼요. 이러니까 그거는 정말 누가 대서 한 게 아니라. 아니 나 그 묻고 싶어요. 그래도 뭐 클래식 음악과 그 관련이 있으신 분은 유일하신 분인데 그 추석 명절 때 들을 만한 내가 그 잘 듣는 그 클래식 그 곡 같은 게 있어요?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그때 연주하시던 곡이 그 무반조. 아니 뭐 좋은 곡이야 많죠. 좋은 곡이야 많은데 저는 그 최근에 뭘 그 자주 듣는가 하면 그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그 배우가 이름이 그 저 남자 배우가 앤서니 호킨스. 안소니 호킨스. 예. 뭐 서 안소니 호킨스. 안소니 호킨스 경이라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실 연극인이자 영화 배우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뭐 나이도 많이 드셔서 은퇴 단계에 이제 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배우 하기 전에 청년 시절에 그 배우 막 시작할 때 청년 시절에 작곡을 공부한 바가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작곡을 한 게 있었어요. 청년 시절. 그리고 그걸 갖다 이 사람이 돌돌 말아가지고 그 악보를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갖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이걸 어떤 그 이제 지휘자에게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지휘자가 이런 거 많잖아요. 어디서 뭐 나 작곡했다고 연주해달라 오는 게 이제 근데 이거 보고 놀란 거예요. 그 보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놀랬고, 그 다음에 그 안소니 호킨스라는 데서 놀랬지만 곡 보고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갖다가 연주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연주한 지휘자가 안드레 류라고 사실 클래식 대중화 시킨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뭐 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비엔나에서 이걸 갖다 연주를 했는데 제가 그 연주한 실황, 그 지금 유튜브에 있어요. 있는데 아무나 들을 수 있는데. 그 왈츠곡인데 거의 그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듣는 그 쇼스타코비치 왈츠가 있어요. 2번. 빰빰빰빰. 그렇죠. 역시 작곡가 동생 다와. 예. 그게 뭐 어디 저 영화 선전할 때도 많이 깔리고 이제 좀 비장하면서도 경쾌하면서도 또 왈츠 맛이 나는 그런 건데 그거하고 풍이 비슷해. 그걸 베낀 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음악은 흐르고 왈츠는 흐르고 왈츠 고즈 온 뭐 이렇게 영어 제목이 달렸는데 월스 고온 예. 했는데
그걸 한번 듣기를. 뭐 길지도 않아요. 근데 들으면은 좀 뭔가 이게 약간 명상에 잠기는 듯한 그런 음악으로 참 좋아요. 예, 좀 전에 그거 제가 알아맞힌 건 저희 그 집안 내력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이게 번지 점프를 하다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뭐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이는 거지.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유시민 대표도 음악을 좀 들으세요? 저는 주로 대중가요. 대중가요. 예를 들어 누굴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제 지방에 강연 갈 때 차를 타고 가거나 이동할 때 이어폰 꽂고 아이패드로 많이 듣는데요. 어떨 때는 2시간, 3시간 계속 음악만 들으면서 다녀요. 근데 그렇게 수십 번을 같은 곡을 들어도 난 노래를 못 불러요. 그냥 들으면 익혀질 것 같은데 그냥 듣기만 해. 듣는 건 좋아해요. 제가 이제 요새 잘 듣는 가수들은 유명한 가수도 있고 아닌 가수도 있는데 주로 오디션 출신들이에요. 근데 보이스 코리아 출신 중에는 이제 시즌 1에 2등 했던 이제 결승전까지 갔던 유성은 데뷔했지. 예, 데뷔했고 BOK로 데뷔를 했고 그다음에 시즌 2에서는 이예준 우승자. 그다음에 K-팝스타 최근에 권진아 와, 이거 다 보시는구나. 아니 요새 그 잘 알아요. 아니 이 노래들이 그 제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냥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노래들은요. 아니, 그중에 프로 좀 이미 유명한 가수 중에 에일리도 좀 있다. 근데 오디션에서 나온 노래의 특징이 거기 당락이 걸려 있잖아요. 당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컨대 이해준의 가수가 된 이유도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불렀던 거하고 나중에 이제 음원으로 나온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수들이 아주 절절한 그 어떤 바램 열정을 실어서 부른 노래들을 들으면 똑같은 노래에 똑같은 가수도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션에서 나온 노래들 중에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걸 즐겨 듣는데요. 그런 가수들 들으면 그 뭐가 느껴져. 이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거요. 그 클래식도요. 그 공연 때 부르는 거하고 그 이게 취입한 거 있잖아요. 많이 다릅니다. 실제 이게 뭐 극소수의 예외적인 일이긴 하겠지만은 유명한 그 세계적인 그 프리마돈나 이런 가수들 있잖아요. 그래 중에 보면은 그 명성대로 이제 음이 안 나오는 거야.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높은 고음력 때는 딴 사람이 부른 걸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렇게 편집돼요. 아니면 MR 옛날 거 MR 처리하죠. 쓰기도 하고. 뭐라 그러더라고 마사지 한다 그러더라. 하여튼 그 용어가 있는데 슬쩍 건드려주고. 그래서 하여튼 훌륭한 가수가 많지만 오디션에 나와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 그거를 제가 제일 즐겨 들어요. 참 저는 그 음악 그 수준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충 그 대중음악도 좋아하는 게 딱 20대까지인 것 같아요. 20대 초반 것도 딱 결정내가지고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계속 들으면 하여튼 나는 뭐 음악 시를 읽으면 그냥 좋으면 좋은 것처럼 노래도 들으면 그냥 좋은 노래들이 있어요. 또 듣고 싶은 거. 그리고 정말 몇십 분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게 리스트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듣고 다니는데. 아니 그 쇼미더머니라는 건 보셨어요? 뭐 채널 돌리다가 한두 번 봤는데 힙합은 난 잘 모르겠더라고. 힙합은 들어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들어서 마음이 행복해지는 노래는 이제 무슨 발라드 같은 종류의 계통의 노래들은 좀 괜찮은 것 같고 이야기가 보니까 약간 발라드 가수들이 많네. 내가 얘기했던 그렇죠. R&B나 원래 힙합은 좀 가창력하고 또 다른 거니까. 예. 근데 완전히 그 뭐랄까 그 음악적인 그 경험이 다르다고 할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참 들어보려고 열심히 듣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재밌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는데 이게 뽑잖아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뽑는데 이게 그 웬만하면 이제 슈퍼스타 K라든지 이런 데는 대충 맞히잖아. 근데 이거는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누가 잘하는 건지 뭐가 못하는 건지 히든싱어 기준이 안 돼. 봤어요? 히든싱어. 히든싱어도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참 잘 만든 프로그램. 그 옛날에 그 뭐죠? 그 찰리 채플린이 그 모창대 그 뭐 자기 모방 대회 나가잖아요. 나가서 4등 하잖아.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갈까요? 그 나만의 힐링 타임. 혼자 계실 때 책을 읽거나 뭘 하세요? 시간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책 읽는 시간이 제일 많죠, 저는. 무슨 책을 읽으세요, 주로?
그러니까 뭐 최근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 녹음 들어오기 전까지 읽었던 책 김형수 시인이 쓴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 이제 문학 수업 강의했던 것을 책으로 만든 건데요. 아 정말 좋더라고. 나는 문학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나하고 그 동갑인 분인데 이게 지금 삶은 언제 예술이 되는가가 이게 에세이예요, 뭐예요? 소설이 자기가 작가 수업 강의한 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문학론에 대한 강의예요. 일종의 문학론이구나. 예. 근데 정말 공감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책이어가지고 이 편이 삶은 언제 문학이 되는가라는데 그 아직 안 나왔더라고. 그게 나오면 봐야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정말 괜찮은 책이고요. 예. 아무래도 책 읽는 시간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책 읽는 거 굉장히 지겨우면 이제 책 쓰고 물가로 낚시 물가로 아니 그 낚시 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방생을 하고 이제 바다 낚시를 가면 잡아먹고 바다 낚시는 잡아먹으러 가는 거니까 그 바다 낚시는 사냥에 가까워요. 사냥 수렵 채취 수렵에 가까워. 아니 근데 민물고기하고 왜 바닷물고기 이렇게 차별을 해요? 민물고기는 비린내가 많이 나거든. 그리고 맛이 이제 회도 먹을 수가 없고 또 탕을 끓여도 특별하게 조리하지 않으면 그렇죠. 예, 흙내 아무나 요리하기 힘들어요. 찜도 그렇고 탕도 그렇고. 그럼 그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낚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아주 맑고 물고기가 깨끗한 곳에 가서 사이즈 큰 걸로 많이 낚는 경우는 1년에 한두 차례 이제 이 십전대보탕하고 해서 약 내려서 정의당 중앙당 당직자들에게 선물을 하고 1년에 한 번에 걸린 그 물고기는 참 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한번 내리려면 많이 잡아야 되니까 8kg 이상 정도가 필요한데 8kg 내지 10kg. 근데 그 정도를 괜찮은 붕어로 낚았을 때 마침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 그 8kg를 해가지고 약을 내리면 몇 명이 먹어요 그걸? 그건 이제 혼자서 먹으면 오래 먹고 나눠 먹으면 짧게 먹고 그러는 건데 한제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때로는 이제 좀 많이 낚지는 않았지만 큰 붕어로 이제 대호나 이런 큰 데 가서 낚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어른들 중에 보면 이런 걸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냥 집에서 다려 이렇게 푹 고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찜을 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고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작은 놈들은 놔주고 큰 놈만 몇 마리 챙겨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제까지 잡아본 물고기 중에서 제일 긴 거 기록. 제일 긴 거는 이제 뭐 갯장어나 이런 거는 아니 붕어로 보통 따지잖아 그런 거는. 뭐 갯장어나 뱀장어 얘기가 왜 나와. 기록은 내가 세운 것 같은데. 뭐요? 우리는 이제 붕어 같은 걸 못 잡으니까. 그건 좀 고상한 종목에 속하는 거고. 저처럼 이제 바다 낚시 이렇게 자주 따라다니면은 저는 삼치를 낚싯대로 안 잡고 재래식 그 어부들이 잡는 거 있잖아요. 대나무, 장대, 장대, 아주 민장대, 긴 거, 뭐한 10m 가까운 그 장대를 갖다가 4개를 갖다가 배 양옆으로 세워서 갈치 잡을 때도 그렇게 그걸 이제 트롤이죠. 길게 이렇게 100m 이상 되는 낚싯줄을 바다에 가라앉혀서 배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이제 한 마리가 물면은 그 장대가 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끌어 당기가지고 이제 올라오면 삼치가 올라오는데 그게 뭐 작은 게 한 1m 정도 되니까. 작은 게 1m. 그거는 트롤은 큰 참치 잡는 거고. 붕어는 어른들이 잡으러 갈 때 제가 따라가서 제가 하는 일은 계속 그거 끌어당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 도르래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죠. 원줄 당기는 게. 제주도 갈치 낚시도 그렇게 하는데 붕어는 지금 뭐 사이즈는 뭐 떡붕어는 4자 40 이상. 토종붕어는 뭐 월척 턱걸이 정도 그 정도 낚아본 거고 큰 고기로 치면 되게 그렇죠. 뭐 4자 토종붕어는 못 잡아봤고 4자라는 건 40cm가 넘는 40cm가 넘는 거. 30.3이 넘으면 월척이고요. 근데 지금 원래는 이달에 소양댐을 가서 떡붕어를 낚았어야 되는데 비가 한 200mm 이상은 와야 이제 육초가 잠겨서 붕어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올해 양구 인제에 큰 비가 한 번도 안 와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뭐 옛날에 뭐 큰 붕어 잡으면 뭐 탁본도 뜨고 그랬는데 무슨 그런 건 안 해요 요즘. 그런 분들도 있죠. 요새 탁본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은 그 옛날에는 사진기가 없으니까 탁본을 하는 거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탁 찍어가지고
아 이것도 재미없어졌다. 아니 뭐 저기 만년필 있어도 붓글씨 쓰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노회찬 전 대표께서는 뭐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감명 깊은 게 있었나요? 예, 저는 뭐 그 몇 개가 있는데 네. 역시 그 저는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 쓴 책, 그 뭐 취임하고 한번 그 처음으로 나온 책 그 복음의 기쁨이라는 굉장히 그 신앙 서적 같은 책인데 읽고 굉장히 울림이 컸어요. 그게 이제 그 신앙과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이게 가까이 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그러나 나머지 우리 그 인간사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은 굉장히 내용이 좋았어요. 저는 뭐 이분이 정의당 당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꼭 저하고 정치적 입장이 같아서가 아니라 그 얘기하시는 어떤 표현이나 논리가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고 울림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뭐 싸가지 없는 진보인가 그 책도 봤어요. 강준만 씨가 쓴 거죠. 예. 뭐 그냥 2시간 만에 다 봤어요. 예. 어떻습니까 내용이? 거기 뭐 내 이름도 나온다 그러는데. 내 이름도 나온다 그러지. 예, 뭐 근데 뭐 우리가 그 혹시 그 싸가지 맞지 물론이지. 싸가지 없는 진보의 대표기. 아니 두 분이 대상인 책은 아니에요. 아니고. 하여튼 그냥 뭐 2시간 만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싸가지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그래. 딱 떠오르고 그다음에 나. 근데 저는 뭐 하여튼 이 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것 같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싸가지 타령을 들을 때마다 도스타인 베블렌이 쓴 유한계급론의 한 문장에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뭐라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거부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런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싸가지 없다고 그런다고. 물론 내가 꼭 그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야. 톨스타인 베블렌. 근데 이제 뭐 너무 제목을 이렇게 좀 일부러 그렇게 지은 게 아닐까. 거기 나오는 거기 나온 진보도 보면 거의 민주당 얘기예요, 사실은.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뭐 진보 세력은 거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좌파 진보 이렇게 또 부르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진보는 그게 아니라 뭐 그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 논란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쓴 책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그 참 읽기 힘든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사회주의 100년. 그 책은 제가 워낙 두터워서 그랬다가 한번 집었는데 꽤 괜찮습니다. 다 읽지 못했는데 그 도널드 소순이 쓴 건데 어찌 보면 유럽 사민주의 내지 유럽 그 좌파 입장에서 지난 100년간의 좌파들의 그 행태와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쓴 책이에요. 냉정하게 쓴 책인데 저는 그분이 워낙 또 비교 유럽사 전공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그 비교를 우리가 아는 내용이 반 이상이지만 비교를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하면서 이렇게 쭉 끌어나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진용원 선생은 혹시 비행기 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명절에? 근데 그 비행기도 이제 비싸져가지고 못 탈 것 같아요. 지금 그 비행기 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게 규정이 강화가 돼가지고 초경량을 경량으로 승격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뭐 트랜스폰더라는 기기가 있거든요. 그걸 달면은 이제 레이더상에 우리 위치하고 아이디가 표기되는데 그것도 달라 그러지. 뭐 규정도 막 까다로워지고. 안전사회. 네, 굉장히 그 전부터 그랬거든. 사고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화성 있잖아요. 거기서 비행했는데 거기 뭐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다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차를 몰고 와서 수자원 공사인가 거기서 차를 몰고 와가지고 활주로에다가 흙을 막 이만큼씩 해가지고 뜨질 못하게 해놓은 거야. 그래놓고서 거기 사람 무산됐잖아요. 농촌공사가 아니고? 네, 수자원 공사라. 그 땅이 그 시화호 수자원 공사가 왜 땅에다가 난리야? 간척지잖아 거기가.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렇지. 뭐 화성 무슨 유니버설 뭘 만든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쫓겨나가지고요. 제가 남원 갔다가요. 지금 단양에 갖다 놨는데. 근데 궁금한 게 그 경비행기 탈 때도 낙하산을 메고 탑니까? 아니요. 낙하산이 있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게 한 1,000만 원 좀 넘게 주면 달아요. 비행기에 다는 거예요? 네, 비행기 차로 이제 동체처럼 되는 건데, 그건 문제는 뭐냐면 고도 자체가 낙하산을 멜 고도가 아닌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행기 사고가 나는 게 하늘에서 엔진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되게 이착륙할 때 나는 거지. 그다음에 초경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공비가 세요. 1대10이니까 그러니까 100m 떨어질 때 고도가 1km를 활공할 수가 있거든요. 엔진 없이. 그러니까 일단은 엔진 멈추면 딱 기수 내리고 왜냐하면 속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길 감소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엔진 멈추는 일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었어요. 되게 이제 그 견적이 좀 나오는 정도지. 예. 그러니까 뭐 전투기나 이런 것처럼 이제 예. 그 낙하산이 그렇게 낙하산 그다음에 우리가 기껏해 600피트는 아니까 600피트는 얼마 200m. 낙하산 펴다 보면 낙하산이 펴지나 그런 거죠. 뭐.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탈 만큼 재밌어요? 재밌죠. 하기야 단양에 그 행글라이드인가 그 패러글라이딩 하는 그게 있잖아 산 위에. 네. 그게 짜증나는 건데 왜냐면 시와에서 탈 때는 얘들이 밑에 있었거든요. 그 언덕에 조그만 게 있었어요. 구름. 근데 막 가끔 가다 얘들이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는데. 거기 높게 있잖아 산 위에. 우리보다 위에서 날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위아래로 다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날아서 중조 상류 그 물 위에도 떨어지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귀하게 뭐냐면은 그쪽에 뜨면은 뭐 서로 마주치면 우리는 일단 산 쪽으로 붙어줘요. 그냥 딱 보면 얘네들은 빠져서 저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규약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비싸서 못 가요? 네? 비싸서 못 가?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막. 더 벌어야 되겠네. 지금 왜냐하면 그 주기료도 옛날에 10만 원만 냈는데 뭐 30만 원으로 오르고 거기다가 이제 뭐 비행기도 뭐 규정이 까다로우니까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마다 계속 돈 들어가고. 그럼 비행기 들어갈 때 고양이는 어떻게 해? 고양이는 뭐 내두고 가도 돼요. 그래요? 네. 하긴 고양이야 영리하니까 워낙에. 아니 근데 고양이도 저기야 뭐냐면은 그 거짓말이거든요. 고양이는 외로움을 견딘다 하는데 그거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티를 안 낼 뿐이지 걔랑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잠깐 갔다 오면 괜찮아. 근데 하룻밤 자고 오잖아요. 그럼 밖에서 내가 로비 하고 불잖아요. 안에서부터 난리가 나. 미야 내가 와가지고 창문으로 탁 튀어가지고 막 운단 말이야. 열받는 거. 그다음에 오면은 서비스가 엄청 좋아요. 왜냐면 고양이가 원래 안기는 걸 싫어하거든. 싫어하지. 그런데 딱 안 와도 한동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면 안 되는 거야. 가끔가다 떨어져도 있어야 돼요. 노회찬 전 대표께서는 뭐 취미로 뭐 낚시 그 낚시도 뭐 좋아합니다만 낚시를 내가 손만 보여드리려고 별러서 지난번에 내가 답사까지 갔다 와서 분명히 조항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틀 후에 모시고 갔단 말이야. 근데 안 낚이는 거야. 나 민망해 죽겠어. 아니. 대어를 낚아야 되는데. 아니 워낙에 민물 낚시에는 굉장히 프로예요. 우리 유 작가께서 그래서 워낙 내공 깊어서 옆에 따라만 다녀도 배울 게 많아서 몇 번 따라간 거고. 근데 저는 그 전에 정말 이렇다 할 취미도 없고 그래서 근데 이제 바다 낚시를 바닷가 또 출신이고 하니까 좀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좀 잡히거든. 잡히는 게 특히 많이 잡으려면 배 낚시. 배 타고 가서 이제 우럭 같은 거 잡으면 꽤 잡는데. 아니 근데 그 비용이 들지 않나요? 배 비용 시간이 많이 들지. 배 비용도 들고. 싸요? 예를 들면 뭐 그 당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5만 원이면 하루 종일 배 타고 1인당. 그다음에 그 생 미꾸라지 살아있는 미꾸라지 미끼를 무한정 주고 아침 점심 밥을 해주고 그 모든 비용이니까 인천 연안부두나 이런 데. 근데 물고기가 5만 원어치 잡히나요? 이상 잡히죠. 잡으면 뭐 광어도 잡고 하니까 노동력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우럭 낚시 같은 건 그렇게 하는데 바다 낚시도 돔 낚시 하려면 일행을 만들어서 4명이나 이렇게 가서 배를 한 척 빌려야 돼요. 50만 원이가 하루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50만 원이거든. 그리고 뭐 미끼도 돔 낚시 하려면 그릴 밑밥부터 해가지고 뭐 개지렁이 쓰는 경우에는 또 더 그렇고 미끼 값도 솔창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민물 낚시는 사실 훨씬 적게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3,000원짜리 글루텐 2봉지만 있으면. 근데 바다 낚시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갖고 먹어요. 회가 그 자리에서 회쳐서 뭐 한잔 하기도 하고. 남으면 그 팔기도 하나요? 집에 가서 나는 그래서 내가 외국 갔을 때 그 회칼을 싸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쌍둥이표 회칼, 생선 회칼 있잖아. 사시미 칼. 그거 사다가 집에서 회도 뜨고 그걸 이제 제가 아내에게 딱 접대를 하고 매운탕 끓여가지고 소주 한 병이랑 상을 딱 한 상 차려 주면 굉장히 좋아하죠. 유학 시절에 제가 학교 기숙사 식당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팔았거든요. 그때 이제 생선회도 팔았는데 스시 만들어가지고 역시 일본에서 칼을 딱 수입했는데 이 사시미 칼 화력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쫙쫙 나가는데. 나는 쌍둥이 부엌 칼로 광어회, 성어회 다 떠먹었는데. 내 삶의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이런 주제로 지금 제시가 됐거든요.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아시죠? 영화 봤습니다. 체 게바라의 이야기. 이 사람이 이제 뭐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생각 없는 대학생인데 모터사이클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민중들의 사는 모습들을 보고 와서 이제 혁명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비정치 카페인데 왜 또 정치 얘기야? 그러게 말입니다. 꼭 정치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뭐 왜 이런 삶을 살게 됐는가? 그렇죠. 왜 일이 됐냐? 꼴이 멀쩡한 사람들이. 노 대표님부터 뭐. 예. 아니 뭐 저는 그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읽을 책이 많이 없어서 교과서를 주로 그렇잖아요. 그 9월 1일부터 개학이면은 8월 한 27, 8일 날 교과서 주죠. 그 저 소집일 날 가면은 이제 신학기 교과서를 준다고. 오면 또 그걸 표지가 해질까 봐 달력 뜯어가지고 달력 뜯어가지고 또 무슨 누런 종이 가지고 이렇게 싸가지고 표지도 하고 표지하고 그다음부터 읽는 거야. 읽는데 다른 책이 없으니까 그 책을 읽는 거야. 학교에서 그 배우기도 전에. 그냥 나는 음악책도 읽었어요. 음악책도 처음부터 페이지 넘겨가면서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악보를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이다. 저는 뭐 제 잘못은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아니 못된 선배하고 우연히 뭐 알게 됐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저는 근데 아직 그런 그때 그런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울로 일찍이 이제 유학 왔고 그게 아마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유신 독재 이래가지고 뭐 그 헌법 고치고 이렇게 계엄 선포하고 막 그러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 뭐 대학생들 데모하고 이런 게 신문에서 지워지고 그다음에 잡지 같은 게 나오다가 이렇게 폐간되고 정관 휴관되고 하던 그 잡지 달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제가 그 창간호부터 마지막 폐간호까지 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 예, 다리라는 잡지. 월간 다리. 월간 다리. 월간지인데 그거 보니까 뭐 이해찬 의원 뭐 그 의원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내란음모 사건 공소장도 실려 있고 뭐 김지아 그 시도 실려 있고. 그러니까 뭐 신문 잡지는 장악하든가 탄압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풀어놓으니까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근데 CR의 소리도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때 당도를 사상계도 있었고. 예, 사상계도. 그 함석헌 선생한테 전화를 한 거야. CR의 소리가. 만나고 싶다 이러니까 누구나 이래서 저는 노회찬입니다. 의원님 노회찬이 누군데 만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로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용산구 청파동인가 대구로도 갔어요. 고등학생 때? 예, 고등학생 때. 역시 명문고 출신은 어디가 달라. 그다음에 그 CR의 소리에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그 천관우 그때 시하고 선우휘 네. 그 두 편집국장이 대담이 있는데 내용이 꽤 괜찮더라고. 평화통일로 가야 유명한 되고, 대담이죠. 대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선우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유명한 소설가로만 알고 있었으니까 조선일보 편집국장인데 전화를 딱 했지. 만나고 싶습니다. 오라 그러더라고. 갔는데 수위가 딱 보니까 고등학생이고 집에 가 이거 다시 항의 전화해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이분을 한번 학교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반에 한번 모셨거든. 근데 와가지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런 뭐 평화통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늘 듣던 얘기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친구들한테는 유익했겠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다리란 잡지가 하도 내가 볼 땐 대단해 보여서 이걸 내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니까 발행인이 김상현이야. 이분이 이제 71년도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 김대중 대통령 도와주는 차원에서 만든 잡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지. 그러니까 사무실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 당주동에 있는 사무실로 이제 갔어요. 가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딱 교복 입고 들어가니까 학생 여기 웬일인가 해서 제가 어저께 약속한 사람인데 하니까 네가 노회찬이냐 해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이제 놀라는 거야. 설마 고등학생일 줄 몰랐던 거야. 걔 앉아서 이제 왜 만나자고 했냐니까 제가 그 내용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 이렇게 궁금한 점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자 찾아왔다. 운동권 영재야 그러니까 영재야 영재.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김상현 전 의원이 딱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몹시 실망스러운 얘기네.
학생 뜻은 잘 알겠는데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교 들어간 뒤에 다시 오라. 그게 옳은 말씀이지. 그래서 제가 야, 이 기성세대 다 똑같다. 이 얘기를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김상현 씨 만나가지고 했어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지는 정말 좋았어. 거기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온 서적을 만들어 제작 판매한 불온 지식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저는 뭐 집에 이제 누나가 있어가지고 그 책장에 보면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이제 꺼내봤던 책이 그 이영희 선생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우상과 이성. 그 전에 전환시대 논리. 중학교 때니까 뭐 알겠습니까? 이제 큰 누나가 나 야학 구로동 야학 선배거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민주당사가 어디 있었냐면 그 안국동 로컬에 있었어요. 내가 학교 나오면서 늘 들렀던 곳이에요. 네, 제가 또 중동중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10원인가를 내면은 그 제목도 기억나. 민주전선. 민주전선. 시민당 기간지. 그걸 딱 사면은 김동길 박사 강연. 이렇게 딱 보면은 거기 뭐냐면 그때는 나비였나 봐 이게. 누른 자국 있잖아요. 기사 삭제한 거. 그래서 기사가 가다가 한 줄이 없어 이렇게. 귀여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검열해가지고 나왔던. 정당 기관지를 검열하던 시대야. 그거 들고 이제 버스에서 보면 이제 어른들이 막 이렇게 보면서 같이 막 이렇게 읽었던 그런 게 한자로 민주전선. 네, 민주전선 유명하죠. 지금은 역사 속에 게 돼 버렸는데. 아니 저 유시민 작가께서는 어떻게 이런 험난한 길로? 아니 저는 뭐 이렇게 누구한테서 깨우침을 막 받았거나 누구를 만나자고 가거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만나자고 연락을 하거나 이런 건 엄두도 못 내던 아주 소심한 젊은이였죠. 저는 아주 그 고등학생 시절에는. 근데 대학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 모순에 눈 떴다 이런 거보다는 난 좀 알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 그리고 세상이 고르지 않다는 거, 그리고 성실히 노력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고등학생만 돼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른들 주고받는 대화나 뭐 우리 집에서는 동아일보를 오래 구독했는데 그때 동아일보 괜찮았죠. 예, 그래서 뭐 백지 광고 이런 거 다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인생에 뭐 절대적인 게 있으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가 되게 우스웠는데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담배를 피우면 처벌을 받아. 졸업만 딱 하면 그날부터는 담배를 피워도 돼. 인간사 이런 거지.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뭐 있겠어. 대체로 그렇게 약간은 애늙은이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 이게 좀은 이상한 세상이라는 거 이런 건 눈치도 채고 있었고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애늙은이가 이제 늙은애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대학을 들어갔는데 우연히 뭐 어떤 대구 출신 선배하고 이렇게 얽혀가지고 뭐 학회라는 데 있다고 그래서 가보고 뭐 저는 무슨 경험을 하면서 뭘 다니고 있었기에 눈을 뜬 게 아니고 순전히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점에서 보면 굉장히 관념적이죠. 저는 그 성장 과정 자체가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활동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근데 이게 참 진짜 그냥 입 꽉 다물고 출세만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개판이야. 그리고 이런 개판인 세상에서 눈 딱 감고 그냥 질끈 감고 그냥 가기에는 너무 비겁한 것 같아 좀. 그러니까 뭐 이거 해서 뭐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 좀 내가 좀 인간적으로 덜 비겁하지. 되게 그 정도 생각 가지고 한 거죠. 또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유인물 상태로 돌았는데 중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전태일 열사의 그 일기인가? 그게 있었어요. 아마 저기 누나들 때문에 집에 있었구나. 집에 이렇게 막 있으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읽었는데 그때 막 감명 받았던 기억나고. 그 20대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는 너무 이렇게 길바닥에서만 보낸 것 같아요. 아스팔트에서 그 뭐 돌 던지고 이렇게 보내느라고.
실제 돌 던진 날은 며칠 안 돼. 근데 그 며칠 안 되는 돌 던지는 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예. 저도 굉장히 뭐 날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학생운동사 딱 보니까 그 전설적인 데모엔 다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그 뜻도 모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데모만 있으면 무조건 나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놓쳐버린 게 그 지금 젊은이들이 누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젊은 생활, 청춘의 생활, 뭐 연애라든지 이런 것들. 청춘의 정상적인 게 어디 있어? 우리 때는 그게 정상이고 지금은 지금 게 정상이고 그런 거예요. 뭐. 아니 그 옛날에 저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뭐 쌍쌍 파티를 했는데 운동권 애들이 열받는다고 그냥 거기다가 최루탄 터뜨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거 이제 1978년도 10월 달인데. 예.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제가 이제 저희 서클에서 한 짓인데 그날이 10월 20 며칠 날 이제 쌍쌍 파티 이제 축제 기간 마지막 날 쌍쌍 파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길동 그 폐지 수집장 옆에 있는 꼴빵이 자취방이었는데 그날 모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파트너를 하나씩 만들어 오래요. 근데 나는 아는 여자가 없어가지고 파트너가 없이 그냥 갔어. 그때 나하고 비슷한 놈 1학년 몇을 이제 해가지고 보디가드로 이제 하고. 지금 변호사 하고 있는 어떤 형이 이제 전쟁박물관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내 시위하다가 죽거나 뺏은 경찰 장비를 보관해 놓는 곳이에요. 전쟁박물관이야? 그게 이제 우리가 전쟁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CS 사과탄 빨간 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오늘 쌍쌍 파티장에서 투척해야 된대. 그래 또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뭔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느라고 다 같이 사과탄 한 번씩 만지고 그다음에 또 그걸 수건으로 지문을 지운다고 싹 닦아가지고. 그 이제 나보다 1년 선배 77학번 형이 또 다른 여대 운동권 그 누나하고 둘이 이제 커플을 지어서 잠입하고 우리는 이제 그 근처에서 혹시 무슨 일이 생겨서 입장이 저지되거나 하면 6탄 돌격조로 배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무대앞까지 뚫고 갔어. 근데 그때 사회를 왕영은 씨하고 이수만 씨가 봤다. 이수만 씨는 SM 엔터테인먼트로 유명해졌지만 왕영은 씨는 뽀뽀뽀로 유명한 진행자였고 그래갖고 이제 쌍쌍 파티가 막 하는데 이제 신호가 그 대운동장 스탠드 너머에 뭐 불꽃놀이 이렇게 불 붙이는 걸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고 그거 붙일 때가 이제 타이밍이야 이게. 그래갖고 무대 앞 10m쯤 접근을 해가지고 점화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뭐 퀴즈 대회하고 막 그랬어. 뭐 여자는 바르고 남자는 먹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뭐 저 손 들면 립스틱 그러면 뭐 상 주고 이럴 때야. 하여튼 유치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하고 있어. 예, 워낙 긴장했으니까 그 형이 이제 제로탄을 이제 그 누나 핸드백에서 꺼내가지고 탁 터뜨리고 그럼 우리 이제 바람잡이. 야, 짭새들이 여기까지 제로탄을 터뜨리냐? 이게 운동권 자작극이야. 시조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제로탄은 원래 국가 사무거든 그게. 예, 그래갖고 쫙 이제 팍 터질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짭새들이 촉제까지 방해하냐? 막 이런 이제 바람을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이게 문제 되겠는데. 그때 이제 공소시효가 지금 끝난 건가요? 예, 왕영은 씨하고 이수만 씨에게 미안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웃기네. 이제 그 다음 해에도 그걸 하려고 그랬어. 그 다음에는 좀 더 몇 발을 터뜨기로 했는데 그날 새벽에 12.6 사건이 난 거 아니야. 바로 그런 1979년 10월 26일. 그날 12.6 밤에 사고가 났고 27일이 축제일 마지막 날 쌍쌍 파티 날이었어. 27일 날 새벽에 버스를 타고 그래도 학교를 가보겠다고 가는데 학교 앞에 탱크가 딱 서 있는 거야. 장갑차가. 그래서 142번을 버스를 타고 안 내리고 그냥 돌아 나왔지. 선배 잘못 만나서 다 이래저런 일이야. 내가 한 일 아니야. 뭐 대학 시절에 연애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연애는 못 해봤지. 진짜? 한 번도? 만나본 여자도 없었고 데이트도 못했고. 그런 거는 있었는데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 그때는 연애하는 사람이 10%도 안 됐을 걸 아마. 아니 뭐 남들은 운동도 잘하고 뭐 연애도 잘하고. 뭐 그런 경우도 물론이죠. 근데 나는 기억나는 게 그 10월 26일 날 지금 말씀하시니까 10월 26일 저는 그때 이제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숙집 주인이 이제 졸업반이실 때 아니에요? 예, 잘 아는 그 우리 아버지 친구 되는 분인데 돌아가신 아버지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때 명동성당 평신도회 회장인가 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분이신데 자고 있는데 아침에
새벽 한 6시쯤에 그분이 나를 깨운 거예요. 깨우더니 내려오라더니 식당으로 그러더니 그 박정희 죽었다. 딱 첫 마디가 박정희 죽었다. 이게 죽은 다음 날이겠죠. 이제 그 새벽에 이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시니까 라디오 듣고 6.5라고 발표된 거 듣고 돌아가신 걸 안 거예요. 박정희 죽었다. 그러더니 냉장고에서 내더니 소주를 꺼내가지고 아침에 축배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기쁘다 이게 아니라 뭔가 하여튼 심각한 거지. 하여튼 엄숙했어.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내가 그날 아침에 그 얘기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소주 그 큰 잔으로 그라스로다 한 잔 마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좀 야당 성향이셨거든요. 네. 나는 아침에 버스 타고 학교 가는 길에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들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사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들 표정이 이렇게 약간 웃는 듯한 사람들 표정이 반이고 착잡한 사람들 표정이 반이고 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대통령이 죽었는데 축배를 들고 웃고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야. 축배는 아니고 이쪽에 뭐 다양한 건지 역사가 이렇게 또 매듭짓는 거야. 그래도 축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데 축배를 들겠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그게 잘못된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상가집 가도 술은 나오잖아요. 아니 뭐 저는 그 대학교 때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지 주동하고 막 이런 그룹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데모 나가면 좀 비교적 성실하게 따라다니는 그런 파였는데. 제가 이제 잘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이 꼭 놀 땐 나를 불러. 신나게 놀아줘. 기타도 잘 치고. 내가 이제 기쁨 조지 막 노래도 부르고 뭐 온갖 귀염을 다 떨고. 근데 연애는 꼭 그 멋있는 운동권 선배들하고 하더라고. 아니 나는 이제 이게 뭐야 이거? 아니 그게 이런 거 우리 어린 마음에는 멋있어 보이나 봐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는 이미 이제 학생운동 조직에 이렇게 들어와서. 번호표를 뽑은 상태야. 졸업하기 전에 어느 날인가는 너가 동떠라. 주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감옥을 가야 되고 갔다 오면 취직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이게 딱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같은 운동권에 있는 여자가 아니고는 양심상 진지한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어떤 여자가 있다고 해도 그리고 또 그 여성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음을 안다고 해도 덥석 진도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다 이해하고 지도 그렇고 그러면 피차 쌤이니까 연애를 동지적 관계에서 진도를 나가도 돼. 그렇지만 아직은 그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여성을 만나거나 사귀거나 이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방면에서는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어떤 특정한 여성에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 때문에 그런 마음을 못 내는 거지.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냥 같은 서클이나 뭐 하여튼 비슷한 사람들끼리 종례혼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안 이루어진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인류학적으로는 그걸 엔도감이라고 그러는데 종종 내 결혼, 부종 내 결혼. 이거 그래도 정상적인 연애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연애의 정상이 어디 있어? 어차피 연애는 다 질병인데 일종의 그 마약 중독과 같은 상태에서 하는 게 연애인데. 저 대학교 때 이제 제가 사귀었던 마지막 4학년 때인가 그 아가씨를 하나 사귀었는데 여학생을 하나 사귀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군대를 가게 됐잖아요. 졸업하기 전에 군대를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 이 아가씨가 이렇게 쭉 하다가 손을 딱 잡았잖아요. 그럼 일단은 다음날 진도 손부터 나가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 다음날에 또 다시 해가지고 손까지 가고 헤어지고. 그 시집스 신하지. 인간의 운명이야. 인간의 운명이야. 이게 진도가 계속 안 나가는 아가씨였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딱 군대 가는 날 딱 그 어디냐면 연남동에 철길 있잖아요. 지금 철거된 거기를 철길을 막 당연히 가는데 철길. 달이 엄청 밝은 거예요. 그냥 보름달이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태리 가곡 중에 밝은 그 바갈 루나라는 달에 관한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흥얼로 했더니 막 따라 부르더라고.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도. 그래가지고 같이 갔죠. 그래서 그 집 앞까지 간 거야. 아파트에 살았는데. 겨우 진도를 그 집 앞까지 가려는 진도를 나간 거야. 근데 딱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니? 그래가지고 와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안으로 딱 들어가서 혼자 살았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커피를 타주더라고요. 마셨죠? 그랬더니 가라 그러더라고.
이제 커피만 마시고. 근데 그 철길 옆 아파트 말이죠. 네. 그 아파트 지금도 있잖아. 지금도 있어. 있나요? 아니 왜 사랑한다고 말했어? 했지 그런 거. 사랑한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그랬단 말이야. 진도가 안 나가 이렇게. 그러면 잘 헤어졌다. 그러고 가서 군대 가가지고. 되게 영화 보면 그때 커피가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나? 근데 기독교인이어서 또 그래가지고 딱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군대 가가지고 병장 내가 제대하기 3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와가지고 마지막 면회를. 그럼 사귄 것도 아니지. 진도도 안 나갔다면서. 뭐 또 그렇게 되나? 그때 노래를 그러니까 노래가 이제 이태리 가곡 중에 그 불 꺼진 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생각에 나요. 그 가사 내용 때문에. 그래서 요즘부터 내가 추석 날만 되면 트위터에다가 그 누구죠?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른 이걸 또 링크를 하곤 합니다. 아니 그것도 정상적인 연애는 아니지. 그게 연애에 정상은 없는 거야. 정상 비정상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 남몰래 흘리는 눈물. 예. 자 그렇게 우리는 젊은 시절을 보냈고요.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얼마 전에 저는 아이스 버킷을 뒤집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원래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또 클라라 씨 말고 또 누구야? 김규리 씨까지 또 지목을 하는 바람에 무엇보다도 우리 애가 막 얘기를 듣더니 너무 재밌다고 안 하면 실망할 거라 그래가지고 피서지에서 했는데 그 버킷리스트라고 있죠. 자기 삶에서 놓치고 지나친 대목들, 지금 지났지만 꼭 이루어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건 많죠. 아니 근데 놓친 거는 많은데 놓친 것 중에서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뭐 포기한 것들도 꽤 많고 그런 거죠.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 오토바이를 갖다 타고 싶었어요. 그거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속도를 꽉 내면서 그 미국 영화 보면 그 이지라이더 뭐 이런 거 보면서 할리 데이비스. 근데 그 기회는 자전거까지 밖에 못 한 거지. 오토바이 탈 기회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뭐 지금은 별로 그렇게 옛날처럼 강렬하게 타는 사람들 보면 예뻐는 보이는데. 그 노회찬 전 대표께서 이렇게 딱 가죽 박시 딱 입고 할리 데이비슨 딱 멋질 것 같아. 멋질 것 같아. 헬멧은 특수 제작해야 될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대도시라. 우리가 근데 진지하게 사진을 보여줘서 그런 분들 보면 헬멧은 잘 안 쓰고 머리를 묶고 있거나 이렇게 수건으로 수건으로 이렇게 동여매고 있거나 이제 그런. 아니 그게 좀 아쉬우세요? 못 해보신 게? 어릴 때는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유 대표께서는? 저는 살면서 이걸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내가 애늙은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이런 걸 했으면 좋았을 거다 그런 거는 있는데 내가 이건 꼭 해보고 싶은데 하지 못했어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해보고 싶은 거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그 이상한 일인데. 아니요, 머리로 미리 싹 한번 갔다 오니까 다 이제 반쯤 해본 것처럼 되거나. 그뿐만 아니라 버킷리스트 영화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해보고 싶은 것도 없어요. 이런 걸 꼭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건 꼭 해봐야지. 이게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여행도 뭐 별로 안 좋아하시죠? 외국 나가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 그 얘기는 또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본 거예요. 사실은. 사실 해본 게 별로 없는데. 아니 그래도 다 해본 거예요. 제가 그 집에서 장관도 해보시고 내가 그 누나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누나가 한 분 계신데 그 누나가 나를 항상 이렇게 좀 이 비판할 때 꼬집을 때 하는 얘기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면은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때 그 저기 뭐 수배도 되고 뭐 소위 말하는 도발이를 한 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버님 환갑, 어머님 환갑, 누나 결혼, 동생 결혼식 때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누나한테 지적받는 게 뭔가면 쟤는 자기 결혼식에만 왔다 이게 저를 보고 자기 결혼식에만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면은 그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다 이게. 무슨 고생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그것도 지가 하고 싶은 생각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지가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다. 가족들의 만류나 반대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듣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내가 못 해본 것도 있지만 꽤 있지만은 뭐 하고 싶은 거는 또 원하는 대로 많이 해본 편에서는 속한다. 굉장히 박탈당하고 뭐 기회를 못 누린 사람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아니 뭐 그거야 저도 그렇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건 무관하게 주관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 안 했지만 그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느끼는 거 20대 때 그때는 좀 제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괜찮았겠다. 근데 뭐 한문, 라틴어 이런 거 외국어도 좀 영어도 제대로 하고 스페인어나 이런 것도 좀 해보고 해서 그거를 했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을 거다 지금 네. 이 정보화 시대에 그런 점 때문에 20대 때 한 몇 년을 투자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 그런 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바로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는 아닌데 나이가 한 10년 이상 더 들고 나서 예. 이제 해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긴 해요. 뭐요? 그 카브리오라고 그러죠. 뚜껑이 열리는 차요. 오픈카. 예, 조그만 걸로 빨간색으로. 그거 폭스바겐에서도 있던데 나온 거. 예, 하여튼 폭스바겐이든 뭐 르노든 뭐든 하여튼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어디 시골로 갈 텐데 날씨 좋은 날 예, 집사람하고 둘이 그런 빨간색 지붕 없는 차를 타고 빨간색. 예, 빨간색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거는 해보고 싶긴 해요. 이게 그 특정한 차의 명칭이에요? 카브리오? 카브리오가 이제 뚜껑이 열리는 차를 유럽에서는 카브리오라고 카브리오라고 그럽니까? 예. 뭐 쿠페 뭐 이런 식으로 뭐 쿠페든 뭐든 하여튼 어떤 차종이든 열리는 걸 다 카브리오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불가능한 거라서 원래는 이제 딱 2차 대전 당시에 딱 태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에 중비행기 아니요 전투기 그 로열 에어포스 그러니까 영국군의 그 스피드파이어를 모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행기 디자이너가 되는 건데 그것도 요즘 거 말고 옛날 거 있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그 감독의 아버지가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로센 뭐 제로센은 아니더라도 그 비행기 디자인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로센에 관한 영화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적인 것 같고 그냥 밟혔네. 네. 땅바닥에 붙어 다니는 거 타고 싶다 그랬더니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만들고 지금 남은 거는 이제 경비행기 타고 이렇게 세계 한 바퀴 도는 거. 그게 가능해요? 가능은 하죠. 이제 돈이 많이 들죠. 이제 계속 바다를 어떻게 건너? 아니 이게 선 증검 그러니까 그 증검이 가능한가? 그렇죠.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뭐 돈이 다 들어가죠. 이제. 예. 누가 스폰서 하나 붙어서 해주면 안 되나? 예. 뭐 힘들죠. 다큐도 찍고 책도 내고 하게. 예. 하나는 그냥 초경장을 몰고 가끔가다 그런 상상을 해요. 에이씨 그냥 딱 뜬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해가지고 평양 광장에 내려버리는 거야.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거기 가서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소련 소련의 독일 붉은 광장에 독일 내렸잖아. 청소년 하나가 붉은 광장에 내려가지고 소련의 그 공군 장성들 뭐가지 다 날아갔잖아요. 민폐야 그렇게 하면. 네. 근데 이제 민폐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생각도 좀 있고. 근데 아마 누군가 한 번 할 거예요. 분명히 평양에서 서울까지 초경량으로 이렇게 넘나드는 건. 순환공항에 네, 그러니까. 그거 안 돼.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이야. 아니면 그 개성이나 부근에도 그 공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가까운 공항에 이렇게 내리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발칙한 꿈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넘어가다 이제 격추당하죠. 이게 뭐 조그만 거 소총으로 격추당하니까. 아니, 미리 간첩하고 접선해가지고 연락을 해놓고 가야지. 아니 아군한테 격추당한다니까 이게. 아군한테. 아군은 격추 능력이 안 될 걸 갑자기 나가면. 아니 소총으로도 아니 귀순한다고 와서 노크까지 해도 모르는데 뭐 설마 경비행기 넘어가는 걸 알겠어? 예. 예, 이제까지 뭐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충분히 비정치적이었죠? 예, 좀 아슬아슬했어요. 예, 그 정치적인 사람들은 역시 그 비정치적이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계선이 살짝. 당신 혼자만 그랬어. 우리들이는 안 그랬어. 아니 저는 여기 이렇게 그 저쪽 주최 측에서 준 그 왜 남 탓하고 그래?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저로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그 추석 귀향 길에 오르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아니 뭐 가족 친지들과 많은 정을 나누셨으면 해요. 우리 인생이 서든 데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오늘 하루가 뭐 하루하루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고 예, 그렇게 하는 명절이 제일 좋지 않나.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게요. 언제 생이 마감되더라도 아쉬움이 남지 않게 할 수 있을 때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거.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더도 말고 추석 한가위 보름달처럼 이렇게 풍성하고 원만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석인데 좀 추석답지 못하게 보내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 그런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손에 손잡고 연대를 해서 모두가 다 풍성한 한가위 달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 현대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가족마저도 원자화되는 것 같아요. 서로 볼 기회가 없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게 이 명절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석날 그리고 설날 가족들 모여서 오랜만에 좀 가족들 간의 정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안전운행하십시오. 안전운전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절하면 늘 문제가 되는 게 불평등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은 앉아서 고스톱 치고 여자들은 일하는데 그런 일 없도록 이번엔 남성 청취자 여러분들 성평등 명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특집 노효진의 비정치 카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정치적이기 힘들어. 예.